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 코로나 시국이 진정이 안 되네요. 네. 어제는 이제 지역 뉴스를 봤는데, 이제 이 경산 지역의 5개 대학, 일단은 뭐 주로 이제 영남대학 학생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수업이 많이 이렇게 내실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뭐 등록금 반환, 이제 뭐 청구를 하겠다고 이제 세종시까지 교육부 총리, 사회부 총리죠.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면담을 하겠다고 이제 도보로 이제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뭐 많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어서 빨리 또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해야 될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독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독점의 문제 얘기하면서 X 비효율성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대 추구행위, 이익 추구행위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던 그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예를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 하나인 이제 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 지대 추구행위, 렌트 시킹하고 X 비효율성, 그러니까 이제 생산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뭐 생산해서 팔면 되니까 살 사람은 많고 생산자는 나 혼자고 뭐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대 추구행위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우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대표적인 지대 추구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사례를 보면 로스쿨 도입 때 이제 지대 추구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로스쿨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싫으나 좋으나 이제 법률 서비스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예요. 네,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만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법고시였죠. 근데 사법고시에서 나오는 매년 합격해서 나오는 그 변호사의 수 많습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의 변호사들이 법률 시장을 전부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좀 더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격으로 제공받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 로스쿨을 도입하겠다. 즉 뭐냐면 변호사 배출을 조금 더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법대, 그 다음에 뭐 판검사들, 일선 변호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뭐 전문성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자,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수업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본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추가 이득을 얻고 있던 그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났어요. 렌트 시킹 하는 것.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여러 가지 로비를 했죠. 로비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썼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대추구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이제 국회, 정부에 굉장히 압력도 행사하고 회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대추구행위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요번에도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된 게 이제 의료 인력, 의료 시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요. 정부에도 최근에 이제 의사의 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의대 정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의사도 어떻죠? 의료 서비스는 이제 국민들이 또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공공 서비스예요.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언젠가는 아플 거고, 네. 누구나 계속 건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의사도 어떻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의사의 수가 통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변호사는 이제 로스쿨에 생기면서 약간 퇴색을 했지만, 의사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뭐 참고로 뭐 최근에 이제 항상 데이터 나오면
고소득 직종 1, 2위를 다투는 게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뭐 의사도 어떤 의사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가장 잘 사는 직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런 이제 감염병 시국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하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오늘 기사를 이제 찾아봤어요. 의사협회에서 이제 이익집단입니다.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이익집단이에요. 집단에서 뭐라고 그랬냐? 머리기사요. 의사수 부족 물음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토 면적 대비 의사수 OECD 주요 선진국 중에 세 번째. 그다음 인구 대비 인구 증가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죠. 우리 감소 추세가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인구 대비 의사수 증가율도 굉장히 높다.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의사수를 증가시키지 말아달라는 여론전도 하는 거고요.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고 있는 추가 이득이죠. 독점적 지위.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공공 서비스로서 의료 서비스가 있지만 의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면적 대비 국토 면적 대비 의사수가 많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목을 보는 순간 빵 터졌어요, 저는. 나무입니까? 식물이에요. 면적 대비 따지게. 뭘로 따지는 게 합리적이에요? 인구수 대비, 뭐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이 몇 명이 되는 거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사람인데. 국토 면적 대비가 중요한가요? 물론 면적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갖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제 실상을 보면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인구 1000명당 가장 의료 인력이 적은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이득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 집단들이 지대추구 행위를 끊임없이 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개혁을 뭔가 하려고 하면 극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정부가 계속 물러섰던 게 뭐냐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물러섰어요. 요번에도 또 하려고 하는데 갖고 나온 논리가 너무 웃깁니다. 국토 면적당 너무 웃기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대비다 하면 메이크 센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OECD 국가들 중에 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뭐 꼴찌는 아니고 뭐 2, 3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의사 수가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진들 칭찬해야 되고, 네. 고마운 마음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근데 지금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출산, 네. 소자녀화죠. 소자녀화하고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고령화는 뭘 수반하냐면,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구가 비록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줄어들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것만큼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거는 국민적 공감을 받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국토 면적당 의사수가 적내 많네 논리를 끌어들이는 거는 네,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의사협회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대추구행위, 자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뭐 정부와 협박도 할 거고, 로비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이제 단체 행동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네. 독점적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정부 비대칭 얘기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시장 내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서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들은요, 서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요. 특히 생산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까지 솔직히 다 얘기하면서 소비자에게 이 물건 사주세요 그럴까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양심 있는 판매자, 양심 있는 생산자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의 단점은 최대한 가리면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서 더 많은 비싼 가격을 받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하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정보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입니다. 이러면 뭐냐? 시장에 왜곡이 발생해요. 왜곡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격으로 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속아서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이 있습니다. 역선택은 뭐냐? 그럼 애드버스 셀렉션입니다. 역선택은 이제 서로 양 당사자가 있어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제 계약을 이제 물건을 사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혹은 거래할 때 이제 서로 정보를 숨김으로써 정보가 감춰져 있음으로써 이제 거래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언제냐면 서로 양 당사자가 있는데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야 거래 효율성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 거래할 당시에 서로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서로 감추고 있는 거지. 이래서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혹은 거래 당시에 이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역선택입니다. 대표적인 예 보험입니다. 보험.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건강보험, 뭐 암 관련 보험 이런 거 뭐 해보세요. 네. 사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무슨 관련해서 이제 뭐 실비보험이라든가 뭐 암 관련 보험을 들 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소비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맞은편에 이제 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가 있어요. 그럼 판매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저의 병력을 알려고 할 거예요. 제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병을 앓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그 뭐 큰 병을 앓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파악을 해서 보험료 측정에 반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려고 할 거예요. 저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내 건강 상황, 특히 제가 건강이 특히 안 좋다고 한다면 정보를 감추려고 들겠죠. 저 무조건 건강이 아픈 데 없어요. 과거에 아팠던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뭐 실비보험이든 암 관련 보험이든 가입을 할 때 어때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선택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자, 이거 크게 확대시켜 볼까요? 그 암보험이라든가 건강 관련 보험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하면 클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건강한 20대들이 암 관련 보험, 뭐 실비보험 이런 거 가입할 것 같으세요? 잘 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가입할까요? 이제 저처럼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한 사람, 정말로 이제 아플 확률이 큰 이런 사람들만 가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험사는 보험료 지급하다가 잘못하면 파산합니다. 네. 왜? 그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에 관한 정보를 계속 감추려고 할 것 같거든요. 감추려고 하죠. 이러다 보면 안 좋은 고객만, 그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고객은 뭐예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보험료를 안 타먹을 고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건강 관련 보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고객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건강 관련 보험 가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입하냐?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러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네, 건강 정보를 최대한 숨기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건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재정의 악화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건강보험료를 계속 들게요. 네.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았을까요? 수업 시간이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보험 혜택 못 받은 분 계신가요? 물어보면 다 받고 있을 겁니다. 거의 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90%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요. 받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병원에서는 안 가시겠지만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하기도 좀 힘들고요. 처방전 받아보거나 아니면 저기 약 지어서 약봉투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보험 혜택 받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내 총 약값이 10,000원이 나왔잖아요. 한 6,500원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요. 제 부담 금액은 3,500원 정도 돼요.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건강보험도 만약에 선택가입이다. 보험은 민간보험은 선택가입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가입해요. 근데 건강보험도 만약에 선택가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입하시겠어요? 1년에 가령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씩 낸다고 칩시다. 1년에 12만 원 내면서 소득에 따라 달라요. 건강보험 내는 양은. 건강보험료는. 근데 12만 원 내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병원 안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보험료 내라. 가입해야 될까? 갸우뚱할 거예요. 갸우뚱할 거예요. 갸우뚱할 거예요. 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데이트하고 다른 데 쓰지. 이거를 보험료로 내봐야 이거 뭐해?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병원도 잘 가지도 않는데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건강보험을 만약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선택적 가입으로 하게 되면 아프거나 아플 확률이 큰 사람만 잔뜩 가입할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복지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예요? 전국민 강제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위험도가 큰 사람과 낮은 사람을 동시에 다 가입시켜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안정적 유지가 되게.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소자녀화하고 고령화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이제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전 국민 강제 가입을 통해 건강한 사람이든 덜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 가입을 통해서 이제 위험 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덕적 해입니다. 아까 역선택은 이제 두 당사자가 있을 때 계약 체결이나 거래 당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정보가 서로 달라서.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이제 거래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도덕적 해이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한 리필 뷔페 이렇게 좀 자주 가세요? 저도 뭐 이게 즐겨 요즘에 뭐 좀 안 간 지가 된 것 같은데 자주 가는 편이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TV 보시나요? 사장님기 당나귀기 TV 보면 그 근조직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무한 리필 가게죠.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 저기 식당에 갈 때 이제 식당 주인하고 저하고 이제 돈을 내면서 이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때 이제 약속이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건 자유죠, 당연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거, 음식을 절대 남기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우겨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넣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이제 그래요. 근데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면 안 돼요. 뭐 환경부담금도 환경개선 부담금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무시무시하게 써있지만 그 계약 체결 당시 서류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무한리필 이제 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음식을 잔뜩 남기거나 버리면 뭐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겁니다. 예, 뭐냐면 그 계약 당시에는 그래요.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음식을 버리지 않겠다.
계약을 체결하고 갔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당사자인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음식을 남기는 버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래 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도덕적 K입니다. 도덕적 K예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고용보험 전 국민이나 뭐 어쩌고 하는데 실업보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실업보험 뭘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뭐 이렇게 사람 이제 개인이 실업의 사태에 처했을 때 이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복지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업보험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한국에서 고용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실업보험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교육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약속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고용급여 혹은 실업급여를 받아놓고 집에서 판판히 놀고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와 내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래요. 너의 인간다운 삶을 도와주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지만 또 하나 약속이 뭐였냐면 취업을 위해 너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같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안 한다. 그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도덕적 해이예요. 주변에서 간단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입사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예요. 그것도 간단하죠. 입사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일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서로 계약 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한 당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관련 영상 하나 이제 전 맨날 보는 건데 이제 하나 올릴게요. 레몬 시장이라는 이제 그 지식 채널 영상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 이 영상 사례가 도덕적 해이인지 역선택인지 한번 이제 뭐 사유과학엔 뭐 정답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